제주 서귀포의 봄비는 유난히 무거웠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낮게 깔리며 바닷바람에 섞여 들어왔다. 박하윤은 카페 소금꽃에 불을 껐다. 의자 위에는 오늘 하루 팔리지 못한 머핀 몇 개가 놓여 있었고 유리잔에는 식어버린 커피가 반쯤 남아 있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머핀의 포장을 만지며 생각했다. 이제 그만해야 하나.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그 후로 이 가게는 그녀의 버팀목이자 무덤이었다. 밖으로 나서자 비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골목 끝에 벚꽃나무는 젖은 꽃잎을 떨어뜨리고 있었다.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발신자는 시어머니 문미자. 하윤은 잠시 주저했다. 3년 전 마지막 통화 이후 한 번도 연락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내 어머니. 하윤아, 나야. 미자야.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약했다. 건강은 좀 어떠세요? 그게 이젠 멀지 않았어. 짧은 숨소리가 이어졌다. 할 말이 있어서 그래. 내가 내 시어머니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해. 순간 귀가 멍해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와서 미안하지만 진실은 말해야 할 것 같아. 전화기 너머의 숨소리가 거칠게 이어졌다. 내가 죽기 전에 꼭 한 사람에게 전화해야 해. 이 번호야. 그녀는 메모지를 꺼내 적었다. 10-4879-XXX. 누군데요? 그건 내가 알게 될 거야. 그리고 통화는 끊겼다. 다음 날 아침 하윤은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다. 박하윤 씨 되시죠? 문미자 환자 보호자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쥔 채 그대로 멈춰섰다. 어제의 전화가 유언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병실로 달려가 보니 이미 장례 준비가 시작되고 있었다. 하얀 시트 위에 누운 시어머니의 얼굴은 평온했다. 그 곁에는 남편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1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 사람. 이젠 둘 다 세상에 없었다. 어머니, 대체 왜? 입에서 말이 새어나왔다. 마치 고요한 바닷속에서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다. 장례식은 간소했다. 가족이라곤 하윤뿐이었다. 남편의 먼 친척 몇 명이 다녀가고 사흘째 되는 날 모든 게 끝났다. 마지막으로 영정 앞에 서며 그녀는 손을 모았다. 이제 진짜 끝인가요? 그 순간 주머니 속에서 구겨진 메모지가 손끝에 닿았다. 10-4879-XXX.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다. 뚜뚜뚜. 3번의 신호음 끝에 낯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문미자 씨를 아세요? 잠시 정적. 그분 돌아가셨나요? 네. 어제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분이 제게 마지막 부탁을 남겼거든요. 무슨 부탁이요? 박하윤 씨를 만나면 이 말을 꼭 전해달래요. 진짜 어머니를 찾아가라. 하윤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미끄러졌다. 진짜 어머니라니 그게 무슨 뜻이죠? 저는 그분의 친구예요. 하윤 씨 어머니를 알고 있어요. 그분은 아직 살아계십니다.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었다. 창밖에서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하윤은 무너지는 마음을 추스르며 물었다. 어디 계신가요? 제주시 조천읍이에요. 달빛 보육원이라고 거기서 아직 일하고 계세요. 달빛 보육원.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다. 기억 저편에서 흐릿한 어린 시절의 장면이 스쳤다. 비슷한 이름의 간판, 그리고 따뜻한 손길. 그날 밤 하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가게 간판 불빛만이 희미하게 벽을 비추고 있었다. 커피잔을 손에 쥔 채 그녀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나는 내 시어머니가 아니다. 그 말은 저주도 고백도 아닌
해방의 선언처럼 들렸다. 새벽이 오자 그녀는 결심한 듯 코트를 챙겼다. 밖은 아직 어두웠고 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다. 비닐 우산을 쥔 손끝이 떨렸다. 그녀는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했다. 달빛 보육원. 창문 밖으로 빗물이 미끄러졌다.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다. 하윤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좋아요, 어머니. 이제 진짜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차는 천천히 어둠을 가르며 길 위로 나섰다. 그리고 제주도의 봄비가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제주 공항을 지나 북쪽으로 향하자 하늘이 서서히 맑아졌다. 비가 그친 자리엔 하얀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다. 박하윤은 조수석에 놓인 종이컵을 들었다. 식은 커피의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엔 피곤이 그대로 묻어 있었다. 달빛 보육원 거기서 아직 일하고 계세요. 낯선 여자의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다. 하윤은 몇 번이고 그 이름을 중얼거렸다. 도대체 왜 시어머니가 죽기 전에 그 말을 남긴 걸까? 그녀는 내가 몰랐던 누군가를 대신 숨겨온 걸까? 아니면 이제서야 그 비밀을 털어놓고 싶었던 걸까? 조천읍으로 들어서자 바다가 가까워졌다. 창문을 내리니 짭조름한 바람이 차 안으로 밀려들었다. 도로 옆엔 오래된 돌담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위로 봄꽃이 드문드문 피어 있었다. 그녀는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라 골목 안으로 들어섰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길 끝 언덕 위에 작은 건물이 보였다. 파란 지붕에 희미하게 벗겨진 간판. 달빛 보육원. 그곳은 생각보다 낡고 조용했다. 차에서 내리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정문 앞마당에선 초등학생쯤 돼 보이는 아이들이 공을 차고 있었다. 그녀가 다가서자 한 아이가 멈춰섰다. 아줌마, 누구 찾아오셨어요? 여기에 일하시는 분 중에 이정화 씨라고 계시니? 아이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안으로 뛰어갔다. 잠시 후 푸른색 앞치마를 두른 중년 여성이 문 앞에 나타났다. 짙은 주름 사이로 인상이 부드러웠다. 박하윤 씨 맞죠? 네, 혹시 이정화 씨세요? 그래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말투는 조용했지만 묘하게 낯익었다. 이정화는 하윤을 안으로 안내했다. 보육원 내부는 오래된 목재 냄새와 세제 향이 뒤섞여 있었다.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벽에 붙어 있었고 복도 끝에는 작은 제단 같은 공간이 있었다. 그 위에는 오래된 액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성의 얼굴. 눈웃음이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하윤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다. 거울 속 자신과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저 이 사람은 누구죠? 이정화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그분이 하윤 씨의 친어머니예요.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은 어릴 때 이 보육원에서 잠시 지냈어요. 그때 당신 어머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친척에게 맡겨졌어요. 하지만 문미자 씨가 그 아이를 데려갔어요. 내 며느리로 키우겠다면서. 하윤은 어지러움을 느꼈다. 그럼 시어머니는 제 어머니의 친구였던 건가요? 그렇죠. 젊은 시절 둘은 절친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끊겼죠. 당신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에 입원했거든요. 그걸 알고 문미자가 찾아왔어요. 그 아이는 내가 키울 게라고. 왜 그런 짓을? 당신 어머니는 오래 살지 못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미자 씨에게 부탁했대요. 우리 하윤이 제발 평범하게 살아줘. 하지만 그 약속이 결국 거짓과 비밀로 변해버린 거예요. 하윤은 손을 덜덜 떨며 물었다. 그럼 남편은요? 그 사람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이정화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게 두 사람 사이의 유일한 금기였죠. 절대 말하지 말라는 약속. 왜요? 문미자 씨가 무서웠거든요. 그녀는 평생 그 비밀을 감춘 대가로 자신이 어머니가 되었다고 믿었어요. 하윤 씨를 진짜 딸처럼 아꼈지만 동시에 빼앗은 존재이기도 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윤은 작은 제단 앞에 무릎을 꿇었다. 사진 속 어머니의 미소가 흐릿하게 번졌다.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까? 모두 당신을 지키려 했어요. 누구도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죠. 이정화가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건 문미자 씨가 남긴 거예요.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제게 맡겼어요. 하윤이가 찾아오면 꼭 전해달라고. 봉투 안에는 낡은 편지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엔 문미자, 젊은 하윤의 친모, 그리고 한 남자가 있었다. 그 남자는 바로 남편의 아버지, 즉 하윤의 시아버지였다. 설마 그분이. 이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분은 당신 친어머니와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졌고 그 후 문미자 씨와 결혼했죠. 하윤은 눈을 크게 떴다. 그럼 나는 남편과는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에요. 하지만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얽힌 인연이었겠죠. 밖에서 아이들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이모, 밥 먹어요. 이정화는 미소 지었다. 밥 드실래요? 잠시 진정하세요. 하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저 잠시 혼자 있고 싶어요. 그녀는 정원으로 나왔다. 햇빛이 구름 사이로 스며들며 바닥의 물웅덩이에 반사됐다. 하윤은 그 빛 속에서 손바닥을 들여다보았다. 이제야 알게 된 진실이 손끝에서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나는 문미자의 며느리이자 그 사람의 딸이었다. 아이러니한 문장이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말이 마음속에서 따뜻하게 퍼졌다. 어쩌면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나를 보호하고 싶었던 걸지도 몰라.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바람이 귓가를 스치며 속삭이는 듯 했다. 하윤아, 이제 내 이름으로 살아라. 하윤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발걸음이 보육원 문을 나설 때 하늘이 완전히 개었다. 제주의 바람이 살갗에 닿았다. 이제 더 이상 숨을 필요도 피할 이유도 없었다. 이제 나의 진짜 이야기를 써야 할 때야. 그녀는 차로 향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녹아내렸다. 박하윤은 운전대를 잡은 채 바다 옆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햇살이 차창에 부딪혀 반짝였고 그 빛이 눈을 아리게 했다. 나는 도대체 누구였을까? 달빛 보육원을 나선 이후로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다. 문미자의 말, 이정화의 이야기, 그리고 그 사진 속 세 사람. 남편의 아버지와 친어머니의 사진. 그리고 시어머니의 침묵. 모든 조각이 맞물릴수록 퍼즐은 기괴하게 변해갔다. 그녀는 단순히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들의 얽힌 과거 속에서 만들어진 대체된 딸이었다. 도심으로 들어서자 이정화가 준 봉투 속에서 또 다른 메모가 나왔다. 서귀포 세무서 뒤편 한빛 법률사무소 고태진 변호사.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유산 관련 서류는 이 사람에게 있다. 하윤은 차를 세우고 메모를 다시 읽었다. 유산? 그 단어가 귓속에서 울렸다. 시어머니의 재산은 대부분 병원비로 정리됐고 남은 건 거의 없었다. 그런데 왜 유산 서류가 따로 있는 걸까? 오후가 기울 무렵 그녀는 한빛 법률사무소의 문을 열었다. 사무실은 작았지만 정돈되어 있었다. 커다란 책장이 벽을 채우고 책상 위에는 붉은 도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중년의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혹시 박하윤 씨 맞으시죠? 네. 문미자 씨와 관련해서 찾아왔어요. 그분이 남긴 서류를 전달하라고 들었습니다. 그는 서류철 하나를 꺼내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유언대용 신탁계약서. 하윤은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다. 문미자 유언대용 신탁서 요약. 본인 소유의 서귀포시 토지 및 예금 전액을 피수탁자 박하윤 명의로 이전한다. 단 수탁자는 해당 자산의 절반을 이정화에게 전달할 의무를 가진다. 본 계약의 효력은 문미자 사망 시 즉시 발효된다. 서명 문미장. 이게 무슨 뜻이죠? 고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간단히 말해 당신이 상속자입니다. 하지만 절반은 보유권 원장인 이정화 씨에게 전달해야 하죠. 그럴 이유가 있었나요? 그건 저도 모릅니다. 다만 이 서류에는 이런 메모가 있었습니다. 그는 메모를 건넸다. 이건 죄의 절반이다. 하윤의 손끝이 떨렸다. 죄의 절반. 문미자는 대체 어떤 죄를 지었기에 이런 유언을 남겼을까? 그리고 왜 이정화와 재산을 나누라고 한 걸까? 그때 변호사가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사실 이정화 씨가 한때 문미자 씨와 법정 다툼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소송이요? 예. 20년 전 친자 관계 관련 소송이 있었어요. 그때 원고가 이정화 외 한 명, 피고가 문미자 씨였습니다. 그럼 제 친어머니가 원고였던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결과는요? 기록상 원고 사망으로 인한 소취하로 끝났습니다. 그 이후로 문미자 씨는 해당 기록을 모두 봉인 처리했습니다. 하윤은 숨을 삼켰다. 결국 두 사람은 그때 이미 법정에서 마주한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그 뒤로는 연락이 끊겼고 문미자 씨는 평생 그 사실을 감춘 채 살았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었다. 서귀포의 바다 위로 노을이 번지고 있었다. 그 빛 속에서 문미자의 얼굴이 겹쳐졌다. 그 사람은 결국 죄책감 때문에 저에게 이 재산을 남긴 거군요. 그럴지도 모르죠. 변호사가 말했다. 하지만 그 죄가 단순한 도의적 문제였는지 법적인 문제였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하윤은 문득 뒤를 돌아보며 물었다. 혹시 문미자 씨와 관련된 다른 기록은 없나요? 하나 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함을 뒤져 낡은 파일 하나를 꺼냈다. 표지에는 문미자 신탁해지 보류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한 번 신탁을 해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직원이 만류했죠. 그 이유는 그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가 누군가의 생명을 담보로 한 계약을 맺었다고 했습니다. 생명을 담보로요? 예.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미자 씨가 자주 언급하던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죠? 이정화가 아니라 윤태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낯설었다. 윤태진? 기록상 문미자 씨의 남편으로 되어 있었죠. 하지만 주민등록상 20년 전에 사망 처리됐습니다. 하윤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남편이 사망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왜 신탁해지와 관련됐을까요? 그건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관련 인물의 주소를 원하신다면 구기록 조회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결과는 하루 이틀 안에 나올 겁니다. 사무실을 나서자 바람이 세게 불었다. 비는 그쳤지만 공기는 여전히 축축했다. 하윤은 차 문을 열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건 단순한 가족 비밀이 아니야. 뭔가 더 있다. 그녀는 차 안에서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문미자의 글씨로 쓰인 마지막 문장. 하윤아, 내가 가진 모든 건 내 어머니에게서 온 것이야. 이제 그 절반을 돌려줘야 할 때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이정화의 말이 떠올랐다. 그분은 끝까지 당신을 보호하려 했어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보호. 혹은 속죄. 그 어느 쪽이든 그 진심을 확인해야 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은 검게 물들어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바닷가 도로 위에 길게 늘어졌다. 하윤은 뒷좌석에 놓인 서류 봉투를 바라보았다. 문미자의 유언, 유산, 신탁, 그리고 윤태진. 이 모든 게 하나의 고리로 이어져 있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검색창에 이름을 입력했다. 윤태진 제주 사망 기록. 몇 초 후 화면에 뜬 한 줄의 정보. 윤태진 1954 생존 현 주소 미확인 전직 금융업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살아있다고. 그녀는 핸드폰을 쥔 채 숨을 골랐다. 문미자가 남긴 마지막 유언이 떠올랐다. 진짜 어머니를 찾아가라. 그렇다면 진짜 아버지는 살아있는 걸까? 바다 건너편으로 번개가 치고 있었다. 하윤은 천천히 시선을 돌렸다. 창밖의 어둠이 마치 오래된 그림자처럼 그녀를 덮었다. 좋아요. 이번엔 아버지를 찾아야겠어요. 그녀는 차 시동을 걸었다. 그리고 라디오를 껐다. 엔진 소리만이 고요히 울렸다. 이틀이 지났다. 제주도의 하늘은 여전히 잔뜩 흐려 있었다. 박하윤은 카페를 잠시 닫은 채 거실 테이블 위에 펼쳐놓은 서류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유언대용 신탁서, 토지 소유권 이전서, 윤태진.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이름으로 수렴되고 있었다. 그녀는 고태진 변호사에게서 받은 문자를 다시 확인했다. 윤태진 현재 제주 구자읍 세화리에 거주 중. 주민등록상 사망 기록은 2007년 잘못된 행정 처리로 확인됨. 즉, 그는 살아있었다.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진 이름이 이제 다시 하윤 앞에 떠오르고 있었다. 차를 몰고 구자읍으로 향하는 길, 하늘은 낮게 드리웠고 파도는 거칠었다. 바람이 유리창을 때릴 때마다 하윤의 마음도 함께 흔들렸다. 아버지라니 살아있었다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그가 왜 문미자에게서 사라졌을까? 그리고 왜 내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을까? 한참을 달리자 세활이 표지판이 보였다. 바닷가 마을의 공기는 짭조름했고 멀리 해녀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하윤은 변호사가 알려준 주소 앞에 차를 세웠다. 집은 낡은 흰색 단층 주택이었다. 담벼락에 해초 냄새가 스며 있었고 현관 앞엔 오래된 고무 슬리퍼 한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안쪽에서 느릿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열리자 희끗한 머리의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누구신가?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혹시 윤태진 씨 되시나요? 그는 잠시 하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더만 내가 자네를 알아야 하나? 하윤은 숨을 고르고 말했다. 저는 박하윤이라고 합니다. 문미자 씨와 관련된 일로 왔어요. 그 이름이 들리는 순간 노인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 이름을 왜 자네가 알고 있지? 그는 하윤을 안으로 들였다. 작은 거실에는 먼지 쌓인 사진틀과 낡은 소파가 있었다. 벽 한쪽에는 젊은 시절의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 속에는 젊은 윤태진, 그리고 문미자, 그 사이에 어린 남자아이가 있었다. 하윤의 시선이 멈췄다. 저 아이 제 남편이에요. 노인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그래. 그럼 자네가 그 아이의 부인이었구먼. 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문미자가? 네.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윤태진의 손끝이 떨렸다. 그 여자는 죽는 순간까지 거짓 속에서 살았지. 무슨 뜻인가요?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 여자는 내 아내였지만 동시에 내 죄의 증거였어. 하윤은 의자 앞으로 다가앉았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자네 친어머니 정선이를 기억하나? 이름만 들었어요. 그 여자가 내가 진짜 사랑했던 사람이야. 하지만 내 집안이 반대했지. 그녀는 아이를 가진 채 쫓겨났고 그 아이가 바로 자네야. 하윤의 심장이 멎은 듯 했다. 그럼 저는 내 딸이지. 윤태진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나는 자네를 지키지 못했어. 그 후에 문미자가 내 곁에 나타났고 그녀는 나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 문미자가 그걸 이용한 건가요? 처음엔 아니었다. 그녀는 자네를 대신 키워주겠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믿었지. 하지만 그녀가 아이를 데려가고 나서 모든 게 변했어. 어떻게요? 그녀는 자네를 자신의 며느리로 만들겠다고 했어. 그게 그 여자의 복수였다. 나에게서 사랑을 빼앗은 여자의 아이를 자신의 아들 곁에 두겠다는 잔혹한 방식의 복수. 하윤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럼 남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윤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었지. 하지만 그 아이는 널 사랑했어. 그래서 그 사실을 끝까지 숨겼지. 그게 그 녀석의 사랑 방식이었어. 하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런데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죠? 모두가 죄인이었기 때문이야. 윤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내 어머니를 버렸고 문미자는 내 사랑을 훔쳤고 그 아이는 두 여자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지. 그리고 자네는 그 죄의 끝에 남은 생명인 거야.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오래된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들렸다. 하윤은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래도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그래, 그 말 그 여자도 듣고 싶었을 거야. 어머니 말씀이신가요? 그래. 문미자는 마지막까지 용서를 구했어. 그녀는 자신이 한 짓을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지. 하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문 밖엔 바다가 보였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잔잔히 반사되고 있었다. 아버지, 저에게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무엇이냐? 더 이상 숨지 마세요. 이제는 제가 대신 싸울게요. 윤태진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내 차례는 끝났으니 자네가 해야겠지. 그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하윤아. 정말 미안했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이제 됐어요, 아버지. 두 사람의 손이 닿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집을 나설 때 해가 완전히 져 있었다. 바닷바람이 세게 불어왔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다. 차 문을 닫으며 하윤은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거짓의 대물림은 여기서 끝이야. 하늘에는 초승달이 걸려 있었다. 문미자가 남긴 유언의 뜻이 이제야 이해되기 시작했다. 이건 죄의 절반이다. 남은 절반은 이제 그녀의 몫이었다. 그날 밤 바다는 거칠었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파도 소리는 마치 오래된 울음 같았다. 박하윤은 숙소의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노트북 화면 위엔 문미자 유언대용 신탁서가 켜져 있었다. 그 문장 하나하나가 이제는 단순한 법률 문서가 아니라 서로의 죄를 고백하는 유서처럼 느껴졌다. 이건 죄의 절반이다. 나머지는 하윤이가 찾아야 한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럼 나머지 절반은 누구의 몫이지? 다음 날 아침 하윤은 구자읍 주민센터를 찾았다. 이정화의 이름으로 된 공문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창구 직원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이정화 씨 명의로 된 부동산은 없습니다. 다만 보육원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 서류가 하나 있네요. 보육원 명의요? 예, 달빛 보육원 사회기금 조성 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부자 이름은 문미자. 하윤의 눈이 커졌다. 문미자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10년 전 기부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윤은 손끝으로 종이를 만졌다. 그럼 어머니가 이미 절반을 넘긴 거네요.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럼 남은 절반은 나한테 남긴 이유가 뭐지? 그녀는 다시 고태진 변호사를 찾아갔다. 변호사는 이미 그녀의 생각을 알고 있었다. 박하윤 씨 유산의 목적이 단순한 재산 이전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문미자 씨가 남긴 서류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그 토지에는 이전 계약 전에 특수 조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꺼내 한 부분을 가리켰다. 특수조항 제3항. 해당 재산의 일부는 제3의 수탁자 윤태진에게 보관토록 하며 이후 수탁자 박하윤의 신원 확인 시 반환한다. 윤태진. 하윤은 낮게 중얼거렸다. 결국 아버지가 재산의 절반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자산은 실체가 불분명합니다. 실체가 불분명하다니요? 서류상으로는 해외 계좌 자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미자 씨가 이를 신탁 해지하려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생명을 담보로 한 계약과 관련 있나요?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럼 제가 해야 할 일은 뭔가요? 윤태진 씨를 설득해 신탁 해지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 후에야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그럼 그 절차가 끝나면요? 법적으로 모든 유산은 당신의 이름으로 귀속됩니다.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다. 하지만 정말 그걸 원하십니까? 하윤은 잠시 말이 없었다. 내 이름으로 남겨진 죄의 절반. 그걸 가져야 하는 게 옳은 일일까?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원하진 않아요. 하지만 끝내야 할 것 같아요. 그날 오후 하윤은 다시 윤태진의 집을 찾았다. 그는 마당에 앉아 낡은 라디오를 고치고 있었다. 하윤이 다가가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왔구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녀는 신탁 서류를 내밀었다. 여기 아버지 이름이 있어요. 윤태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래, 결국 그 여자가 그걸 남겼구먼. 이제 모든 걸 마무리해야 해요. 마무리라.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건 말처럼 쉽지 않지. 왜요? 그 돈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야. 그럼 뭐죠? 그건 생명보험이었어. 하윤은 놀라며 물었다. 생명보험이요? 그래. 문미자가 내 이름으로 가입한 거였어. 수익자는 그 여자의 이름, 피보험자는 내 이름.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 여자는 나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고 그 보험금을 손에 넣으려 했던 거야. 그럼 어머니가 사기 범행에. 맞다. 하지만 결국 실행하지는 못했지. 내가 죽은 줄 알게 만든 건 나 스스로였으니까. 직접 사망 신고를 하셨다고요? 그래. 그 여자가 내 삶을 조작하려 했을 때 나는 내 존재를 지웠어. 그게 유일한 복수이자 마지막 선택이었지. 하윤은 그 말을 듣고 멍하니 앉았다. 그럼 지금 남은 이 돈은 아무 의미도 없지. 그건 살아있는 사람을 죽인 돈이야. 나는 그걸 돌려받을 생각도 없었고 그 여자는 죄책감 때문에 그걸 다시 신탁한 거야.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이건 죄의 절반이다라고 쓴 거군요. 그래. 윤태진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 여자는 마지막까지 속죄하려 했어. 그리고 자네에게 진짜 선택권을 준 거야. 창문 밖으로 노을이 번졌다. 바다가 붉게 물들고 있었다. 하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그럼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내가 정해야 할 일이지. 아버지는 후회하세요? 후회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지.
하지만 그 죄를 짊어진 사람이 너라면 이제는 그 짐을 덜어줄 수 있을지도 모르지. 하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럼 절반은 어머니가 남긴 대로 보육원에, 나머지 절반은 제가 책임질게요. 무슨 뜻이냐? 그 돈으로 아이들을 위한 재단을 만들 거예요. 두 어머니의 이름으로라는 이름으로요. 윤태진은 눈을 감았다. 그래, 그게 그 여자가 원하던 답이었을지도 모르지. 그날 밤 하유는 숙소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엔 별이 떠 있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오랜 시간 묶여있던 무언가가 풀린 듯 했다. 노트북을 켜고 새 문서를 열었다. 제목을 천천히 입력했다. 두 어머니의 이름으로. 그리고 첫 문장을 썼다. 나는 이제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이름으로 산다. 커서가 깜빡였다. 하유는 손가락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인생이 이제야 자기 이름으로 다시 쓰이기 시작했다. 새벽 5시. 창문을 스치는 바람이 아직 차가웠다. 박하유는 커튼을 걷었다. 바다 위로 붉은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하룻밤 사이 제주도의 하늘은 다시 맑아졌고 그녀의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진 듯 했다. 책상 위에는 두 개의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하나는 문미자 유언대용 신탁서. 다른 하나는 보육원 후원 재단 설립 신청서. 하유는 펜을 들어 서명했다. 이제 죄의 절반은 돌려드릴게요.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그날 오전 하유는 다시 달빛 보육원을 찾았다. 아이들이 뛰노는 마당에는 햇살이 가득했다. 이정화가 나와 그녀를 반겼다. 왔구나, 하유나. 네, 잠시 전해드릴 게 있어서요. 그녀는 봉투를 내밀었다. 이건 어머니가 남긴 유산의 절반이에요. 보육원 명의로 재단을 설립하려고 해요. 이정화의 손이 떨렸다. 그 여자가 그렇게까지? 네. 죄책감 때문이었어요. 어머니는 자신이 저와 어머니를 갈라놓은 죄를 끝까지 짊어졌어요. 이정화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럼 나머지 절반은? 제가 맡아요. 하지만 제 이름으로 쓰지 않을 거예요. 그럼 누구 이름으로? 두 어머니의 이름으로요. 문미자, 정선이. 이정화는 눈을 감았다. 그래, 그게 그 여자가 듣고 싶었던 말이었을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멀리서 아이들이 웃으며 이모 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하유는 그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저 아이들 참 밝네요. 그 아이들이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버틴 거야. 이정화는 하윤의 손을 잡았다. 하윤아, 내가 이렇게까지 와줘서 고마워. 너무 늦게 말해 미안했어. 하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제야 들을 준비가 됐던 것 같아요. 이정화는 잠시 주저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사실 문미자 씨가 죽기 전날 나에게 전화를 걸었어. 뭐라고 하셨어요? 이정화, 우리가 죄를 다 갚을 순 없지만 하윤이라도 자유롭게 해줘야 하지 않겠어? 라고. 그 말을 들은 순간 하윤은 가슴 깊은 곳이 뭉클해졌다. 그녀는 오랫동안 문미자를 미워했지만 이제는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점심 무렵 보육원 아이들이 작은 연극을 하고 있었다. 주제는 가족이었다. 아이 한 명이 나와서 말했다.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래요. 마음으로도 이어질 수 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의 인생은 거짓된 혈연과 침묵으로 얽혀 있었지만 이제야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그래, 마음으로 이어지는 게 가족이지. 그날 오후 하윤은 윤태진의 집으로 향했다. 그는 정원에 나와 있었다. 낡은 라디오에서 옛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아버지. 그가 고개를 들었다. 이제 다 정리됐어요. 그래, 그 여자의 돈, 이제 다 돌려줬단 말이지. 네.
절반은 보육원 재단으로 나머지는 제가 책임지기로 했어요. 윤태진은 잠시 말이 없었다가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럼 이제 자네도 자유로워진 거구나. 네. 이제 제 이름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됐지. 그게 그 여자가 평생 바라던 거야. 하윤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아버지는 용서하셨어요? 문미자 씨를요. 윤태진은 고개를 숙였다. 용서라 그런 건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미워하지 않게 된 거지. 그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다. 그 여자는 내 인생의 벌이자 마지막 동반자였어. 하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그 사람을 미워했지만 결국 나를 길러준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부정하지 않으려 해요. 윤태진은 미소 지었다. 그럼 이제 자네도 진짜 어른이 된 거다. 그들은 잠시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다. 바람이 잔잔히 불었다. 윤태진이 담배를 꺼내려다 멈추었다. 이젠 이런 것도 줄여야겠군. 하윤은 웃었다. 그게 진짜 용서의 시작 아닐까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맞다. 이젠 용서해야지. 나도 자네도 그리고 죽은 사람들도. 저녁 무렵 하윤은 다시 차를 몰았다. 라디오에서 익숙한 노래가 흘러나왔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이제야 마음이 조금은 평온하네. 창밖으로 바다가 반짝였다. 하늘에는 저녁 노을이 퍼지고 있었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이름으로 나의 삶을 살겠다. 그 순간 눈가에 따뜻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오랜 시간 억눌려 있던 감정이 풀리는 눈물이었다. 밤이 찾아왔다. 제주 시내의 불빛이 멀리 반짝였다. 하윤은 호텔방에 들어와 일기장을 꺼냈다. 그리고 펜을 들었다. 오늘 두 어머니를 모두 용서했다. 한 사람은 나를 낳았고 한 사람은 나를 길렀다. 이제 나는 그 두 이름으로 다시 살아갈 것이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았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다. 그 빛이 조용히 방 안을 비추었다. 하윤은 창문을 열고 속삭였다. 어머니들, 이젠 쉬세요. 저는 괜찮아요. 바람이 부드럽게 커튼을 흔들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엔 더 이상 죄책감도 두려움도 없었다. 이틀 뒤 아침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다. 제주의 봄은 어느새 완연했다. 바람은 부드럽고 바다는 고요했다. 박하윤은 해안 도로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머릿속을 채우던 수많은 이름과 기억들이 이제는 잔잔한 파도처럼 멀어지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새로 인쇄된 문서 한 장이 들려 있었다. 두 어머니의 이름으로 재단 설립 인가증. 문미자와 정선이 두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다. 이제 진짜로 끝이야. 하윤은 낮게 중얼거렸다. 그 말에는 해방과 슬픔 그리고 감사가 섞여 있었다. 재단 개소식은 생각보다 소박하게 열렸다. 달빛 보육원의 아이들과 교사들 그리고 윤태진, 이정화가 함께 자리했다. 하윤은 단상 위에 섰다. 그녀는 종이 대신 마음으로 준비한 말을 꺼냈다. 이 재단은 두 사람의 이름으로 세워졌습니다. 한 분은 저를 낳아주셨고 한 분은 저를 길러주셨습니다. 피로 맺힌 인연은 아니었지만 그분들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아이들의 눈망울이 반짝였다. 하윤은 이어서 말했다. 이 재단은 아이들을 위한 곳이에요. 가족이 없더라도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박수 소리가 잔잔히 울려 퍼졌다. 윤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이정화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다. 행사가 끝난 뒤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다. 하윤은 혼자 정원 벤치에 앉았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다.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두 분 다 보고 계시죠? 그 순간 봄바람이 불었다. 바람은 꽃잎을 흩날리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문득 귓가에 두 사람의 목소리가 겹쳐 들리는 듯 했다. 하윤아, 이젠 내 이름으로 살아. 행복해야 한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네, 그렇게 할게요. 오후 윤태진이 천천히 다가왔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저 여자가 하늘에서 웃고 있겠지?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젠 다 용서했어요. 그래.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이었을 거야.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이제 떠날 생각이야. 어디로요? 육지로. 더 이상 여기에 머물 이유가 없지. 이제 너라도 이 섬에서 자유로워야 하니까. 하윤은 조용히 물었다. 그럼 저를 다시 찾아올 건가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건 내가 부를 때. 그 말에 하윤은 웃음을 지었다. 그럼 부르지 않겠어요. 이제는 각자 이름으로 살아야 하니까. 그래, 그게 맞다. 그는 천천히 걸어 나갔다. 햇살 속에서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저녁 무렵 바닷가에 도착한 하윤은 파도 앞에 섰다. 발끝을 적시는 물결이 따뜻했다. 그녀는 두 장의 편지를 꺼냈다. 하나는 문미자에게, 다른 하나는 정선이에게 쓴 것이었다. 첫 번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어머니, 이제 이해해요. 당신의 거짓은 나를 속이기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걸요. 당신이 미안하다고 했던 말, 이제 저도 똑같이 돌려드릴게요. 미안해요, 어머니. 두 번째 편지를 펼쳤다. 엄마, 이제 두려워하지 않을게요. 당신이 지켜주던 그 따뜻한 마음, 이제는 제가 누군가에게 전할게요. 당신의 딸로 살아서 행복했어요. 하윤은 두 편지를 조심스레 바다 위에 띄웠다. 물결이 종이를 부드럽게 삼켰다. 그녀는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밤이 찾아왔다. 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고 달은 은빛으로 바다를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모래 위에 앉아 바다 냄새를 들이켰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지금 이 순간 내 이름을 불러본다. 하윤은 피식 웃었다. 이젠 내 이름으로 불러야지. 그녀는 조용히 자신에게 말했다. 나는 박하윤이다. 두 어머니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 딸. 그 말은 멀리 바다로 흩어졌다. 마치 두 사람에게 닿기를 바라는 기도처럼. 다음 날 아침, 하윤은 재단 사무실의 창문을 열었다. 서류 위에는 새로운 문장이 적혀 있었다. 두 어머니의 이름으로 재단 운영 원칙. 1. 혈연이 아닌 마음으로 이어진 모든 아이를 돕는다. 2. 이름을 잃은 이들에게 이름을 되찾을 기회를 준다. 3. 용서를 배운 사람만이 진짜 어른이 된다. 하윤은 펜으로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다. 4. 나는 이 원칙의 첫 번째 증인이다. 그녀는 사인을 했다. 박하윤. 펜 끝이 종이를 스칠 때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이번엔 불안이 아니라 확신이었다. 창문 밖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이정화가 마당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하윤아, 점심 먹으러 와. 그녀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네, 금방요. 햇살이 가득한 오후, 그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문을 나섰다. 바람은 따뜻했고 공기는 달콤했다. 모든 것이 새로워 보였다. 두 어머니의 이름으로, 그리고 내 이름으로. 나는 오늘을 살아간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곳엔 더 이상 어두운 그림자도 미움도 없었다. 오직 봄빛과 바람 그리고 새로운 삶만 있었다. 여름의 초입. 제주도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새벽녘부터 창문을 두드리던 바람이 잦아들고 해안도로 위로 붉은 햇살이 부드럽게 번졌다. 박하윤은 재단 사무실에 불을 켰다. 벽에는 이제 막 걸린 액자가 반짝이고 있었다. 두 어머니의 이름으로. 그 문구 아래에는 문미자와 정선희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한 사람은 단정한 미소를, 한 사람은 따뜻한 눈빛을 머금고 있었다. 하윤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그들을 바라봤다. 이제 진짜 끝이에요, 어머니들. 그날은 재단의 첫 공식 장학금 수여식이었다. 보육원 출신 아이 5명이 초대되었다. 아이들의 옷은 깨끗했고 눈빛엔 설렘이 가득했다. 하윤은 단상 위에서 아이들을 향해 말했다. 이곳은 누군가의 이름이 아니라 너희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기 위한 시작점이에요. 그녀는 봉투를 한 명씩 건넸다. 작은 손들이 떨리며 그걸 받았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그 소리에 하윤은 미소를 지었다. 아니야. 나도 너희처럼 한때 길을 잃었단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너희가 길을 만드는 거야. 박수 소리가 퍼졌다. 그녀의 가슴 속 어딘가가 따뜻하게 차올랐다. 행사가 끝난 뒤 사무실에는 고요한 바람만이 흘렀다. 하윤은 서류 더미 사이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윤태진이 남긴 것이었다. 하윤에게 익숙한 필체였다. 그녀는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하윤아, 너를 만나고 나서야 내 죄를 정면으로 볼 수 있었다. 이제 나는 그 죄를 바다에 묻으려 한다. 내가 나 대신 살아주길 바란다. 세상 어디에 있든 내 마음속엔 언제나 내 이름이 있다. 윤태진. 하윤은 편지를 읽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편지지 끝부분엔 바다의 염기가 배어 있었다. 그는 이미 떠난 것이 분명했다. 하윤은 조용히 밖으로 나왔다. 바람이 불었다. 그녀는 손에 편지를 쥔 채 해안도로를 걸었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도착한 곳은 문미자의 묘가 있는 언덕이었다. 묘비 앞에는 바람에 시든 국화 몇 송이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어머니. 당신이 남긴 죄의 절반, 제가 대신 다 갚았습니다. 묘비 위로 햇살이 부드럽게 비쳤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이름을 따라 쓰며 말했다. 이제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감사해요, 어머니. 그녀는 봉투를 꺼내 묘 옆에 내려놓았다. 윤태진의 편지였다. 두 분이 다시 만나서 웃을 수 있길 바래요. 그녀는 그 말과 함께 편지를 살짝 덮었다. 바람이 살짝 불며 봉투를 쓰다듬었다. 잠시 뒤 하윤은 일어나 언덕을 내려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제 그곳에 남아있는 건 슬픔이 아니라 마침내 마무리된 이야기였다. 며칠 후 두 어머니의 이름으로 재단의 첫 사업 보고서가 발행됐다. 표지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누군가의 용서가 또 다른 생명을 살린다. 그녀는 보고서를 덮고 카페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불어왔다. 커튼이 흔들리고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하윤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모든 기억이, 모든 상처가 이제는 그녀의 이름으로 녹아들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이정화가 찾아왔다. 하윤아, 고생 많았어. 이제 정말 끝났네요. 끝이라니. 이건 시작이야. 너는 이제 누군가의 이야기를 이어줄 사람이 됐잖아. 하윤은 웃었다. 그래요. 이번엔 제가 다른 누군가의 이름을 지켜줄 차례네요. 그날 밤 그녀는 재단 사무실에서 마지막 기록을 남겼다. 노트북 화면의 커서가 깜빡였다. 재단 연역 첫 문장. 이곳은 두 어머니의 사랑과 한 딸의 용서로 세워졌다. 그녀는 손끝으로 엔터를 눌렀다. 커서가 다음 줄로 이동했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이름의 시작이다.
하윤은 손을 떼고 창밖을 바라봤다.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다. 그 빛이 부드럽게 그녀의 얼굴을 감쌌다. 이제 내 이름으로 산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슬픔도 후회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따뜻한 평온만이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이 제단 앞마당을 뛰놀았다. 하윤은 그들을 바라보다가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간판을 쓰다듬었다. 박하윤 이사장.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두 어머니의 이름으로 이제 내 삶을 굽는다.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흔들었다. 햇살이 환하게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이야기가 조용히 완성되었다.